김만정의 쉬운 뉴스 설명서, 김혜영의 뉴스 공감. 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나라 밖 소식을 살펴보는 글로벌 Y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주말이 드디어 코앞이구나. 저는 또 제가 해드리는 얘기가 재밌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 물론 평론가님의 그 네. 명확한 설명과 그 똑부러진 분석도 좋으나 아니 제작진분들이 항상 제가 나가면 일타 강사 같아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오늘도 일타 강사처럼 명쾌한 해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재밌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소식이 좀 무거운 소식이에요. 네. 올해 초에 한국인 한 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연해주 쪽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분이고 거기서 또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죠. 예. 그러면서 1월에 그 체포가 됐는데 러시아 타스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거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3월이 돼서죠. 그러면 그 사이에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자, 요게 지금 사실 간첩 혐의잖아요. 러시아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체제에 반대를 하면 반역죄가 적용이 되지만 외국인한테는 간첩죄 혐의가 씌어지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에게 간첩 혐의라 함은 사실 국가 간의 외교 분쟁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1급 기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체포가 됐는지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고 밝힌 바에 따르면 스스로를 메신저에서 작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러시아의 국가 기밀을 받았고 이걸 외국에 뭐 넘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현지 매체에서는. 예. 근데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첩 혐의로 한국인이 잡힌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낯선 소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시간적 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 우리 정부가 몰랐단 얘기냐? 아닙니다. 부인하고 같이 잡혔다가 부인은 바로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그 부인이 바로 러시아 대사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도 이미 러시아 측으로부터 그 당시에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고요. 그럼 왜 지금 공개적으로 러시아가 밝혔나요? 예. 그 사이에 아마 물밑에서 엄청나게 협상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빵 하고 공개를 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 체포된 한국인의 개인적인 사안인 건가 보니까 네. 지금 인질 외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목리를 부린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일이 한러 관계와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러시아가 한국인을 체포한 경우는 몇몇 있었고요. 이분이 뭐 탈북인들 그동안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 탈북민들 지원하거나 그 과정에서 러시아 측의 제재를 받는 그런 일들 꽤 있었거든요. 대체로 근데 저희가 몰랐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에서 러시아의 제재를 받거나 체포가 됐을 경우 우리가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조용히 추방하는 형식으로 그냥 한국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됐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서방 국가가 똘똘 뭉쳐가지고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한국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몇 달 전에도 우리가 러시아에 뭐 수출 금지 품목으로 예. 600 몇 개를 또 다시 제정을 했거든요. 그때 러시아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건가요? 그거의 일환인 거죠. 사실은 그 전에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관계 설정에 있어서 탈북민들 문제에 있어서는 또는 우리가 이제 북한을 지원하거나 이 난민 문제에 관련해서는
중국은 굉장히 엄격했지만 러시아는 사실 우리와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 문제를 삼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문제를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근거가 뭐겠느냐. 네. 그리고 물밑에서 2개월 동안 외교적으로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이 틀어진 이유가 뭐겠느냐. 결국은 지금 외교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평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방증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영사 접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검토하겠다. 하겠다는 아직까지- 게 아니라. 예,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사 접견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모스크바에 구금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 소위 연방보안국이라고 러시아의 악명 높은 정보기관 고 본사 옆쪽에 있는 피해 숙청을 했던 스탈린 시대에 굉장히 그 유명한 곳이거든요. 거의 독방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예. 열악한 곳이라고 하는데 물론 러시아의 교도소는 거의 대부분 다 열악합니다만 네. 지금 영사 접견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영사 접견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네. 그럼 그 안에서 이분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많이 되는데. 그렇죠.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외교적으로 협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먼저 풀려난 부인은 현지 공간에 이제 변호사 선임을 부탁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첩 혐의를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러시아가.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이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유야무야 시간 지나서 조용히 덮고 갈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진 상태.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인들도 알았잖아요. 네.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재판의 어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이거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러시아 특파원이 지난해 3월에 간첩 혐의로 똑같이 잡혔거든요. 네. 재판 없이 1년째 구금 중입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도 안 된 안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 제기를 해도 러시아가 뭐 잘 모르겠고 우리가 아쉬운 건 아니니까. 자, 지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서로 양쪽에서 엄청난 포로들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외국인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포로 교환에 있어서 하나의 협상 카드가 돼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서방 국가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비우호 국가들의 어떤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구금을 하고 체포를 하는 게 한편으로는 포로 협상을 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꼭 필요한 사람이 뭐 서방 국가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잡혀 있을 경우에 이게 교환하는. 그래서 인질 외교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온 거군요. 그런 식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측의 재건이라든지 뭐 무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러시아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큰 거죠. 다 보고 있으면서 이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꽤 많이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러시아가 미국 매체들을 중심으로 뭐 다른 나라들의 정보를 입수할 것 같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국어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듣고 있다고 해서 우리 언론 보도도 사실은 중요하겠네요. 이미 러시아가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석방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걸 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군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길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거나 또는 지금 이제 러시아 대선 15일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푸틴이 내부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안보 위기를 많이 고조시켜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러시아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이렇게 안보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부에서 반체제 인사들 네. 정말 사소한 걸 가지고도 5, 6년씩 그냥 러시아인인데 반역죄로 때려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간첩 네. 혐의지 않습니까? 뭐 간첩법 혐의가 10년 이상 20년 이하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 러시아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더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1월 달에 있을 미국 대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리턴 매치가 확정이 됐어요. 확정됐습니다. 그 지난 5일에 왜 15개 주에서 가장 많은 대의원 수를 놓고 이제 경선이 있었고요. 거기서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압승을 했죠. 그리고 12일 날 또다시 소위 미니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좀 많은 대의원을 놓고 또 경선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들 다 확보했습니다. 좀 빨리 확정된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지금 아직 8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원래는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거는 7월, 8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인데 이미 대의원 확보가 다 끝났기 때문에 8개월 동안 굉장히 긴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드는 거죠. 네, 지금 누가 당선되든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생,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46년생입니다.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4살 차이인데 왠지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늙어 보인다라는 느낌적 느낌이 있죠. 그런 리스크가 또 많이 거론이 됐잖아요. 예, 고령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7일 날 국정 연설을 하면서 이 자신의 고령 리스크를 의식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정 연설에서 바이든이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는데 직무 수행 능력이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응답이 많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설을 통해서 또 그런 이미지 효과를 또 보려고 했군요. 네, 사실 국정 연설이라는 게 본인의 이제 업적을 지장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건데 여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대선 본선을 향한 선전포고의 장으로 활용을 했고 그 활용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을 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보면서 뭘 했을까요? 가만히 듣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아니죠. 않았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SNS에 악플, 혹평 이거 수십 개씩 올렸어요. 저희가 이제 본방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유튜브 열어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고령 리스크 관련해서 공화당이 계속 바이든 대통령 이걸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묘사했던 로버트 허 연방 특별검사가 의회 청문회도 나갔더라고요. 짧게 코멘트해 주시고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분이 지난 1년간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기밀 문서를 가지고 나왔던 것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네. 근데 불기소 처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로는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이다. 거기서 나온 발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기억력이 나빠서 노인이어서.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묘사했던 이 검사가 한국계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한국 분이고 이제 태어나긴 본인이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계라고 하는데 이 사람 공화당원입니다. 예. 실제로 이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특검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특검 조사에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달에 이 불기소 결정문 보고서 내용에서 이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 요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발끈하면서 바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다시 틀려가지고 잘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는데요. 258쪽 분량의 녹취록이 이 12일 날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왜 살면서 우리도 잠깐 헷갈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 있죠. 예, 그 부분 몇 개지 실제로 이 녹취록을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심각한 어떤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능력 장애가 발견됐다. 이거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트럼프 당선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막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 나는 굉장히 정확하고 공정하게 얘기를 한 거다. 예. 그리고 정치 전문 매체들 더 힐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 언론들은 이 로버트 허 특검이 사실 민주당도 허 특검을 공격하고요. 공화당도 공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은 거에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공격을 했느냐? 민주당은 아니
불기소 처분한 거는 잘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고령 논란을 더 일으켰느냐. 공화당에서는 아니 여기 왜 불기소 처분 해주냐. 트럼프는 기소 처분 받았는데 비슷한 걸로. 그러니까 그 얘기도 예. 해볼게요.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 연방법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검찰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제 방첩법으로 이게 이제 걸린 거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모호하다. 그리고 헌법에 위배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나온 거는 공적 기록이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14일 날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아니다. 이건 개인적 기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기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 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91개의 혐의가 더 씌워졌는데 그중에서 이제 3개가 기각이 돼서 88개가 남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들을 다 본인이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연기 신청을 하고 있고 예. 어떤 거는 연기가 되지만 어떤 거는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공개적으로 재판에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재판에도 나갑니다. 이유가 뭐냐?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부패했다. 아, 그거를 그렇게 또 활용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정치적 박해를 받는 피해자다. 아. 정치적 마녀 사냥의 희생자다라는 프레임이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잘 먹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사법 리스크 나오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머그샷을 떡하니 티셔츠에 찬스로 활용하고 있어요. 찍어가지고 컵에 또 인쇄해가지고 굿즈로 팔아먹는 사람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게 오히려 리스크가 아니고 굉장히 지지세 결집에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더 우세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정말 대단한 네. 인물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 판세를 가를 변수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죠. 자, 저는 고령 논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뭔가요? 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요. 아, 외교안보 문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사실은 외교안보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어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긴 합니다. 그런데 네. 트럼프가 더 잘했어라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외교정책 부분입니다. 지금 그 2개의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그렇다 쳐도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의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게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진보층, 젊은 층들이 계속해서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학살하는 걸 바이든이 방조하고 있고 뒤에서 무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럼 이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빨리 통제하느냐. 네. 이게 왜 지금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변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이든이 지금 바이든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정보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최근에 연례 보고서를 내놨어요. 이 안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통치력을 잃었다, 상실했다라는 내용의 그 기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전에 네타냐후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니 간츠 야당 대표를 미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굉장히 네타냐후의 심기를 거스렸거든요. 예. 그리고 바이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때문에 경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심지어 국가정보국 차원에서 보고서에서도 네타냐후가 통치 능력이 부족한데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그 얘기에 민주당 내 제 상원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척 슈머 원내대표도 네타냐후 선거를 통해서 교체해야 돼. 평화의 장애물이야라는 공식적인 얘기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 뭐다?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지금 미국이 최대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타냐후는 버티고 있거든요. 트럼프하고 굉장히 쿵짝이 잘 맞았었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트럼프가 돌아온다. 난 그때까지만 버틸 거야 이러고 있고 바이든은 어떻게든 자, 지금 이스라엘이 로비 자금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 그 정치계에 나오고 있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배반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어요. 미국은. 미국 네. 정치인들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필요한가? 국제 여론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지층이 지금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잖아요. 예. 자, 그러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프레임은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네타냐후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네타냐후에게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 전세와 맞물려서 미국 대선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가 1번 그렇습니다. 변수. 그렇습니다. 만약에 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이걸 잘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이 그래도 승산을 좀 꿈꿔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요 부분이 가장 걸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뭐 정책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외교안보가 1번이라고 꼽아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고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었어요. 미국 의회에서 최근에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보니까 미국인의 지금 절반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네. 왜 이 금지 법안을 아주 빠르게 처리했는지 요것도 짚어주세요. 자, 틱톡, 이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그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미국 틱톡은 미국 법인이 따로 있어요. 네. 본사가 그 LA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때도 틱톡 금지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국이 2017년에 제정한 국가정보법 제7조 때문입니다. 이거 뭐다? 중국의 모든 기업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원할 경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넘겨야 한다. 거기에는 이제 미국인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거 우리 미국인들의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 안보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게다가 미국 대선에 틱톡을 이용해 가지고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국가정보국의 경고까지 나왔어요. 자, 그런데 1억 7천만 명 그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사용하는 틱톡 너무 젊은 층들이 사실 좋아하잖아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대중화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위험한 거 알았잖아요, 지금까지. 알면서 왜 갑자기 초당적으로 5일을 발의했거든요.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를 했어요. 물론 근데, 상원 통과 남아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 상원 통과하면 바로 서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뭐냐. 네. 한 가지 이유 중에 사실 젊은 층이나 진보층들은 SNS라든지 틱톡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틱톡 내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하마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그 틱톡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거까지 연동이 돼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전쟁 얘기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얘들이 진짜 틱톡 가지고 미국인들의 여론도 좌지우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거 반대했어요. 반대했어요. 예, 왜 반대를 했느냐? 틱톡 없어지면은 나랑 원수지간인 페이스북이 수혜를 입을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꼴을 못 보겠어.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페이스북을 왜 싫어하느냐? 왜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을 때 트럼프를 배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계정을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분노를 해서 감정 안 좋고요. 네. 또 하나, 바이든이 이걸 이제 어쨌든 없애는 모양새잖아요. 네. 그래? 그러면 나는 요거 사용하는 젊은 층들을 또 각을 세우면서 자기 그렇죠. 표심을 끌려고 하는 거군요. 저는 틱톡 반대 안 합니다. 젊은 층 여러분, 저한테 표를 주세요. 네. 중국은 반대했습니다. 네, 중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가 안보라는 이유를 들어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조금도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좋은 물건을 보고 온갖 방법을 생각해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완전히 강도의 논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대로 반사해주고 싶지 않나요? 네, 되게 뭔가 국가의 입장인데 약간 웃음이 좀 흘러나오네. 네, 그래서 왜 중국은 근데 외국 사이트들 전혀 접속 안 되잖아요. 만리방화벽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는 또 그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서 자기 기업을 그렇게 하는 건 또 이런 입장을 내네요. 네, 그래서 그거 너무 모순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우리는 우리 기준에 다 맞추면 받아줄 의향이 있어. 그 기준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Y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